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그 자동 번역 기술이 이 외국어 전공자들의 취업 가능성을 위협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할 수 있을까? 네, 꼭 그런 얘기만은 아니고요. 뭔가 자동 번역 기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거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얘랑 어떻게 하면 같이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마저 얘기를 해보려고요. 네,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학회에서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럼에도 우리가 아직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여러 번 이제 말한 것처럼 아직 번역기에 오류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영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잘 동의할 수가 없을 텐데 제 친구 중에도 영어로 그러니까 한영, 영한 이쪽 통역을 전공한 친구가 있어요. 통번역. 그 친구는 되게 회의적이더라고요. 조만간 우리는 다 잠식당할 거야. 우리는 이제 일자리도 잃어버리고 우리 그래서 투잡 준비해야 된다. 다음 이제 뭐 한 향후 10년 이후에 일자리 다 박탈당했을 때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 막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환불 불안은 아직 한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번역기를 돌려보면은 되게 어려운 단어는 막 알고 있는데 갑자기 간단한 단어 막 맑게 못 알아듣고 이런 경우 있고 아니면은 그 문장 단위는 괜찮은데 텍스트로 줬을 때 우리말에서 이제 주어 같은 게 빠져도 우리가 맥락으로 위에서 말했던 게 이제 남자면은 얘가 남자인 걸 다 알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캐치를 못 해가지고 위에서 남자라고 말했다가 막 뒤에 가서 다시 여자로 바꿔놨다가 막 이런 식의 것들 그런 게 발생하기도 하고 갑자기 뭐 복수를 인식하기도 하고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같은 텍스트 안에서 마구잡이로 막 시제를 써가지고 막 단순 과거로 얘기했다가 뭐 복합 과거로 얘기했다가 이렇게 막 뉘앙스나 맥락 없이 막 시제를 마음대로 활용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뭐 난데없이 명사구 문장을 막 던져놓고 사라지고 그런 것들도 있고 뭐 고유명사 이상하게 얘기한다든지 아무튼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하는 인간이라면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학생들이 번역기 돌려가지고 다시 안 읽고 저한테 제출한 과제는 되게 빨리 알아볼 수가 있어요. 뭐 자기가 보고 들은 일을 이제 써봐라 이랬는데 거기서 뭐 편의점에서 일하는 남자 직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직원을 다시 막 L로 받았다가 나중에 또 다시 일로 받았다가 막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술의 일관성이 있어야지. 근데 번역기 돌려주면은 번역기가 자기가 직접 목격한 일이 아니다 보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헷갈리는 그런 일들 같은 게 생기고 아니면은 내가 한 번도 가르친 적 없고 이 학생의 수준으로 미루어서 절대 쓸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문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접속법 과거 이런 거 막 쓰고 있다. 그러면 아 이게 번역기인데 약간 이렇게 캐치하게 되기도 하고 번역기 이런 오류들이 당장은 학생들한테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실수도 있는데 번역기가 좀 더 완벽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외국어 전공생이 취직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조금의 영역 거기가 바로 이 번역기의 오류 부분이거든요. 누구든 지금 뭐 초등학교 4학년 학생도 그냥 컴퓨터 조금만 할 수 있으면 텍스트 긁어가지고 번역기 돌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만 그렇게 나온 결과물을 읽고 오류를 캐치해서 바로바로 이제 고쳐서 좀 더 완벽한 텍스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를테면은 교정자랄까 편집자 조금 더 좋게 말하자면은 이 자동 번역기 문서에 결제를 해줄 어떤 상사로서 그런 인간이 필요해요. 그 전공을 한 사람이. 물론 이것도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어를 뭐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불어를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번역기처럼 빠르게 불어를 번역한다든지 이거 불가능하고 아예 원래 그런 많은 어휘를 알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남성명사, 여성명사 구분하고 이런 것들은 어차피 번역기가 다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이제 일일이 다 외울 시대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번역기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 오류가 절대 없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놔버려도 되는데 도리어 일정한 독해력은 당연히 갖춰야 되고 얘가 번역본을 냈을 때 그거를 또 계속 사전 찾아야만 내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불어 수준으로는 내가 결제를 어떻게 해줘. 결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독해력을 어느 정도 갖춰야 될 거고 그리고 단순히 그 불어를 이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텍스트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해력이라고 부르죠. 그 텍스트의 의미를 깊은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 그런 것도 좋아야 될 거고 그리고 문법 당연히 잘 알고 있어야 될 테고 그래야 오류를 찾으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문화적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텍스트의 그 종류에 따라서 갖춰야 될 어떤 양식, 폼이라든지 말투, 그리고 그 문서 특성에 맞는 표현법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번역이 됐을 때, 아, 이거는 계약서에서는 절대 쓰지 않는 말이다. 뭐, 담화문에 걸맞지 않다. 뭐, 이쪽 법률 관련해서는 이 용어는 반드시 이렇게 이제 사용한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전문화된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거는 이게 자동 번역 기술이 진짜 많이 좋아지더라도 약간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아주 큰 손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되게 큰 손실 아니면 인명 피해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만큼은 계속해서 사람을 고용할 거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저도 이거는 학회에 가서 들은 건데, 이를테면은 뭐 의료 분야라든지 아니면 군사, 정부 간 협약, 그다음에 되게 기업 간의 큰 계약건, 이런 것들은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인간 목숨이랑 관련돼 가지고 혹시라도 그 자동 번역 기술에 실수가 일어났을 때 이게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막 억대 막 그런 손실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죽는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뭐 수술 통역을 자동 번역기가 했는데, 자동 뭐 통역기가 했는데, 그래서 잘못해서 사람이 죽었어. 그리고 구글에 소송할 수는 없잖아. 인공지능은 그냥 시키는 대로 번역을 할 뿐인 거고, 배운 대로, 머신러닝 한 대로 그럴 뿐인 거고, 걔가 책임을 진다고 말한 적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이거를 책임질 인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외국어 전공자들이 이제 채우게 될 거라는 거죠. 아무리 기술이 발달을 해도. 그러니까 오케이를 해줄 수 있는 누군가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보자면은, 오늘날 외국어 전공자들이 이 외국어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하려면은 외국어 안에서도 그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가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 그 변호사들도 보면은 막 이력 이런 거 찾아보면은 그 각자의 그 전문 소송 분야가 있잖아요. 이혼 소송 전문, 뭐 아니면 뭐 부동산 전문, 세무 관련, 세법 관련 전문,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분야가 있는 것처럼 불어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어떤 영역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뭐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갖춰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죠. 아, 그리고 문학 번역도 되게 오랫동안 대체되지 않을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왜냐면 이 문학 번역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문학 번역이 아닌 거를 기술 번역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기술 번역과는 달리 의미 전달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체 특성도 살려야 되고 그 사회 맥락을 잘 이해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좀 옮겨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계가 대체하는 거는 이제 상당 기간 앞으로 또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문학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약간 우픈 이야기인데 그 자동 번역 기술이라는 게 머신러닝을 통해서 계속 발달을 하잖아요. 그거를 인간이 일일이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는 점에서 우리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우리들에게는 다른 언어권 사람들보다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이제 번역기 다들 써봐서 아시겠지만, 이게 한불이나 불한보다 영어나 일어를 거쳐서, 그러니까 한영불 아니면은 한일불 이런 식으로 가면은 번역이 좀 더 그럴싸하게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번역기가 참고로 하는 그런 텍스트들이 이제 온라인 상에 되어 있는 디지털화된 그런 텍스트들인데, 그 번역기가 머신러닝을 하는데 필요한 양질의 한국어 텍스트가 너무 적은 거예요. 다른 언어권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거죠. 영어나 불어나 일어권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어권이랑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량의, 그런 퀄리티의 텍스트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디지털화된 것들도 많이 있고, 물론 여전히 종이 서적보다야 못하겠지만 어쨌든 되게 빠르게 그런 수준 있는 텍스트들이 디지털화되고 있어요. 또 뭐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기사라든지 그런 것들도. 근데 한국어는 일단 우리가 일제시대 끝나고서 우리말, 그러니까 현대 한국어라는 걸 이제 확립한 것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고 100년이 안 됐죠.
그리고 온라인 텍스트 중에서는 쓸만한 게 정말 없고, 여러분들도 검색해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뭐 올리는 블로그 글이라든지 아니면 뭐 온라인 백과사전 이런 것에도, 그러니까 뭐 하여튼 망가진 문장들이 되게 난무하고 어휘력도 굉장히 제한돼 있고, 그 안에 담긴 뭐 정보의 양과질을 떠나서 일단 그냥 그 글로써 완성도가 너무 떨어지는 부족한 텍스트가 천지예요. 주요 일간지 기사에서도 비문이나 오타나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런 수준이 충분치 않은 그런 텍스트들을 학습한 자동 번역기는 한국어 부분에서만큼은 꽤 오랜 시간 취약한 상태로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권에서는 점점 수준급의 그런 번역을 내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도, 그 자동 번역 기술이 그렇게 되더라도 한국어로는 여전히 이렇게 완전히 기계한테 믿고 맡기기는 어려운, 그런 약간 망설여지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제 전망이고요. 그래서 뭐 그 자동 번역기가 향후 한 20년 안에 영어권의 그런 외국어 전공자들, 불어 전공자들을 거의 99% 대체한다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살고 있는 불어 전공자가 그런 기계에게 대체되기까지는 25년 혹은 그 이상 뭐 한 30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게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절망적인 희망이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다음 영상에서는 그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의 작문 과제를 교정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네, 누구나 이 번역기를 쓸 수 있는 시대인 만큼 생으로 작문을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보다, 물론 그 연습을 꾸준히 하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 실력이 좋아지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번역기를 쓰고 그 텍스트의 오류를 찾고 고치는 능력이라는 게 실제로 작문을 생으로 하는 능력만큼이나 이제 되게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다는 생각에서, 제가 원래 작문 강의 시간에도 자주 진행하는 에그작시스이기도 한데요. 이거를 봅센TV에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벌써 지금 7월 하순이 됐는데, 학생분들이 만약에 보고 계시다면 여름방학 계획 세워놓은 거가 잘 안 지켜지고 있죠? 네, 대체로 다 잘 안 지켜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좀 느슨해져가지고. 아무튼 다들 각오를 다시 잘 다져서 챙겨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